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20날 여러분들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지방직 사회복지직렬이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과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어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과목이 좀 골고루 잘 나와서 넉넉한 점수로 필기 시험 합격 날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가다방과 총평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은 선생님 새 소식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평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문제 풀이를 들어갈게요. 지방직 문제치고는 좀 이례적인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천 파트나 정책 파트나 법령 파트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통 15문제가 출제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위원들이 조금 허를 찔렀습니다. 왜 허를 찔렀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그리고 사회복지행정, 법령 여기 4가지를 합쳐서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사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것이라도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되게 이제 테스트를 했잖아요. 실전 모의 테스트를 했는데 영역별로 출제를 했을 때 인행사와 조사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고 공부를 잘 했던 수험생이라면 거의 만점도 가능한 그런 시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 인행사와 조사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파트에 3문제가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출제된 게 2문제가 있습니다. 그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답을 찾기가 아주 쉬웠고 한 문제는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지문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새로 신출된 행정 파트의 2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출제해 오고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해당되는 것들이 공무원 영역으로 좀 들어오는 추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한 문제를 소개해 드리면서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한 출제 영역에 대한 총평이라면 몇 점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온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후반부에 나온 문제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85점 정도 한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2-3문제 정도는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85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85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85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만약에 2027년도에 다시 제시를 한다면 이론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총평에서 마지막 부분에
2027년에 대비 학습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년부터 많이 이제 바뀌는 것이 한국사가 빠지고 20문항이 25문항이 된다. 네 과목을 공부하시는 거죠. 네 과목에 25문항씩에서 모두 10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행정법, 사회복지학개론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이 되겠습니다. 25문항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실 때 지금까지도 지역적인 부분들 신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쭉 됐거든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저는 그런 문제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5문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문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론적인 정리입니다. 이론적인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담고 있는 게 뭐죠? 네,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7월 달부터 하는 기본 이론 강의인데 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이 2027년 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강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완강을 하시면 교재를 1회독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복습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읽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회독을 2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단권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단권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수험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쭉 한 권에 정리를 해서 보는 교재를 단권화한 교재라고 합니다. 되게 기본 이론서를 단권화하지 않고요. 그건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그래서 핵심 요약집이라든지 아니면 필기노트라든지 이 두 가지의 교재에 많이 단권화를 하십니다. 또는 기출문제집을 단권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바이블이기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 단권화를 하든 필기노트에 단권화를 하든 핵심 요약강에 단권화를 하든 단권화된 교재를 선정을 해서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공부하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면 단권화한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복지학개론은 암기 과목입니다. 행정법 이런 과목과 비슷하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점수가 수직 상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그러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 있죠. 커리큘럼 영상 이전에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초시생이면 초시생에 맞게, 재시생이면 재시생에 맞게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다가 1월 달부터서나 사회복지학개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도 있어요. 내년 2027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7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커리큘럼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음 먹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올해까지는 한국사까지 해서 5과목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4과목을 해도 됩니다.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이 있으신 분은 이제 4과목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제 보호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한 과목 있습니다. 한국사는 빠지고요. 국가직도 똑같이. 그래서 4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5과목을 공부할 때보다 4과목을 공부할 때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부담감도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학습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대로 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이 정도 하고 2027년 시험 대비 학습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지방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기도 하니까 2026년에도 여러분들이 좀 면접까지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우선 기원합니다. 면접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선생님 새 소식에 보면 제가 오래전에 면접 강의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관리형 면접은 20명으로 한정해서 할 겁니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20명으로 한정해서 하고 전체 지역 아우러서요. 그거는 이제 코칭을 하는 겁니다. 1대1 코칭, 조별 코칭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인강은 아마 22일 날, 월요일 날인데요. 6월 22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지역별로 업로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멀리 있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인강을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는 그쪽에서 결성하셔서 면접 스터디요. 결성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면접이 최종 시험이니까 면접까지 잘 하셔서 2026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6년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좀 문제가 짧으면서도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짤막짤막하게 해설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 그때 이 자료들을, 해설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제가 이론서에 추가를 해서 이론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이론 강의, 핵심 요약 강의, 필기노트 강의에 다 이번에 신출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원스톱으로 갑니다. 원샷에 갑니다. 매슬로우 초기 연구에 제시된 5단계 욕구가 있죠. 엄청 연습했습니다, 우리. 생안사존실, 암기법이죠. 생안사존실, 5가지 위계의 욕구 중에 최상위,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생리적 욕구니까 1단계가 될 것이고, 이것은 2단계가 될 것이고, 이거는 5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소속감과 사랑 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생안사존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매슬로우의 5단계를 위계 순으로 해서 쭉 나열하는 문제도 한 문제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2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죠. 답은 4번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회보험. 두 번째가 뭐죠? 공공부죠. 세 번째가 뭐죠? 사회서비스입니다. 제가 평생사회안전망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평생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 더, 사회서비스가 맞는 거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광의의 사회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급 시험에도 출제된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소득인정액이 나오죠.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득도 들어가고 재산도 들어가는데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첫 번째 사업소득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전소득 들어가고요. 세 번째 재산소득 들어가고요. 생계급여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공적 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사적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전소득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사업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업소득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재산소득도 있죠. 재산소득은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산소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뭐예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이라고 냈지만 1급 시험에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1급 시험에는 퇴직금이 들어갔어요. 퇴직금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X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급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 소득의 네 가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 소득의 네 가지는 시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마지막 재산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번입니다. 이거는 뭐 인지발달이 일어나면 피하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론하고 학자 연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학자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죠.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죠. 행동주의까지만 쓰겠습니다.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고 인본주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는 현상학적 성격 이론이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로저스는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 에릭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을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해서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야기했던 분이죠. 조작적 조건 형성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인지발달 이론을 이야기하신 분은 피아제가 됩니다. 인지발달 단계를 구분한 것 어떻게 했어요? 감, 전, 구, 형. 피아제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인지발달 단계라고 하죠.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던 분이 장피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제도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책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두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윌린스 길르보의 자녀와 제도의 이분법적 이거 하나 나왔고 조지와 윌딩의 사분법 반소 페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두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자, 윌린스 길르보 자, 첫 번째 요보 대상자로 국한 밑줄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 밑줄 그 다음에 필수적인 기능을 사회복지가 수행한다. 밑줄 그 다음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 밑줄 자, 답이 보이시나요? 네, 1번입니다. 1번은 자녀적 관점이죠. 제도적 관점은 보편주의를 지향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적 관점은 사회복지 수혜의 대상을 요보 대상자로 국한돼야 된다고 보는 선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고 2번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제도적 관점.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윌린스카 르보는 사회복지의 기능 정도에 따라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기능 나오면 당연히 제도적 관점이 돼요.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주요 사회제도들과 기능적 중복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독자적, 다른 말 독자적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본다. 독립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필수적인 부분, 하나 더 한다면 지속적인 부분.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윌린스키 르보의 제도 자녀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시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제가 기출문제 보니까 2번 나왔던데, 첫 번째 정상화. 이 정상화와 연관성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탈시설화예요. 탈시설화라고요. 시설화의 반대말.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가능해진 거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되면 사회통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상화란, 그렇죠, 장애인 복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게 바로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생활 강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의 자립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 책임,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이런 것들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 책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CS 인보관도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엄청 연습했거든요. 생각나시죠? 이 문제는 뭐 바로 풀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자, 자선조직협회 COS의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자, 이번에 자원봉사자 성격의 우회방문원이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이해됐죠? 처음에 상중류층의 여성들로 구성된, 주로 중류층으로 구성된 우회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거듭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학생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께 생활하며,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환경적 요인,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세 가지와 연관성 있는 것은 당연히 인보관 운동입니다. 자, 인보관 운동의 주체는 지식층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과 대학생들이 활동을 했죠. 협회라는 말은 이거 연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도 세력은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했다. 거주 생각나요? 거주, residence입니다. 거주. 자, 인보관 운동의 3R이 있죠. 첫 번째 거주, 두 번째 조사, 사회조사, 리서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기부터 빈곤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았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따라서 리폼입니다. 사회개혁이죠. 사회개혁은 세 번째 R의 리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 인봉한 운동의 3R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 예전에 2문제 나왔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단계는 첫 번째, 인테이크,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 및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은 목표 설정과 계약, 이것을 계획 단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벤션, 개입을 하고, 마지막 평가 및 종결을 치죠. 답은 다, 나, 라, 가, 마입니다. 다, 나, 그 다음에 라, 가, 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가 풀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초반부에 쭉쭉쭉쭉쭉쭉 풀어나가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정답률 100%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출입니다. 신출이에요. 신출을 써주시고요. 자, 뭐가 신출이냐? 서비스의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 가로 닫고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은 입니다. 답은 크리밍이죠. 크리밍은 아시잖아요. 쉬운 클라이언트만 선별하는 거예요. 크리밍은 우리 시험에 2-3번 나왔는데 쉬운 클라이언트, 기관에서 쉬운 클라이언트만을 선별하는 것을 우리가 크리밍이라 하죠. 이것과 서비스 통합화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여러분 거의 정답률이 100%가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이거는 경쟁적 전략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관료제의 병폐에 뭐가 있죠? 무사안일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사안일이에요. 무사안일. 쉬운 클라이언트만 선별하는 것은 무사안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적 전략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일종의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대상자를 막 늘리고자 하는 일종의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관료제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자, 트래킹이 나왔습니다. 트래킹은 이겁니다. 트래킹은 우리 시험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서비스 이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이력 관리 시스템. 그것을 우리는 트래킹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이분이 어떠한 경로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트래킹을 제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출할 때도 말씀드렸고, 운동장 트랙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운동장 트랙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지금 와 계셔요.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에 이력이 있구나. 그것을 희망이음 시스템, 사회복지기관에서 쓰는 희망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서비스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죠.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A 서비스를 받았구나. 그 다음에 B 서비스도 받았네. 그러면서 중복되지 않게 우리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그와 관련돼 있지 않은 서비스라도 그와 관련된 서비스일지라도 같이 통합화해서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력을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례관리는 아시죠? 사례관리는 통합적인 방법,
우리가 사례 관련 많이 하는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연계 통합 서비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수는 초기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초기 상담의 내용을 단일화하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객센터 아시잖아요. 고객센터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접수 창구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군데 찾아다니지 않게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접수 창구의 단일화 또는 초기 면담의 단일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는 고객센터가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플러스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센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 종합서비스센터 한 번쯤이라도 가보셨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의뢰입니다. 이것을 Information and Referral 해서 INR이라고 합니다. INR. 자, 좀 쉽게 생각하면 의뢰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관에 오셨어요. 우리 기관에 오셨는데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동의를 받고 이 정보를 의뢰하는 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퍼를 해요. 의뢰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에 뭐가 돼요? 통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타이틀만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래킹. 두 번째, 사례관리. 세 번째, 접수 창구의 단일화. 네 번째, 종합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정보 제공과 의뢰. INR, Information and Refer.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2번.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방법론이 3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 때 그랬잖아요. 요새 조사 방법론에 질적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내면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 내시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잘 공부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입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질적 연구는 통계 분석을 하지 않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양적 연구는 통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라고요. 답이 1번이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모두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질적 연구는 해당되지 않죠. 양적 연구만 통계적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1번 찍고 2번, 3번, 4번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귀납적 방법은 질적 연구, 연역적 방법은 뭐다? 양적 연구. 3단 논법 아시죠? 이론부터 시작하는 거. 모든 인간은 죽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어. 이게 바로 뭐다? 3단 논법. 이게 뭡니까? 연역법이죠. 이론부터 출발하면은 연역법이 되는 거예요. 자,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관찰해 보니까 고로 모든 사람은 죽네. 이게 뭐예요?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이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주관적인 관찰을 하는 것은 질적 연구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인 2명을 2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무슨 연구? 질적 연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 그건 뭐다? 양적 연구. 힌트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관적이면 질적, 객관적이면 양적이 되는 거죠. 양적 연구는 정말 많은 사람을 통계 데이터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했다. 그럼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인간 경험을 심층적 별표, 과정과 맥락에 관심을 갖는다. 그게 바로 무슨 연구다? 질적 연구다. 맞습니다.
노숙인 연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2년 동안의 그 많은 생활의 경험의 과정을 볼 거 아닙니까? 환경적인 맥락을 볼 거 아니에요. 상황적인 맥락을. 그리고 심층 연구하겠죠. 그게 질적 연구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정책의 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조지와 윌딩 또는 조지와 와일딩의 복지 이념, 사회복지 이념의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것도 엄청 연습했잖아요.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반, 소, 폐, 마. 4분법 문제네. 4분법. 6분법도 아시죠? 6분법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신우파, 중도노선, 민주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페미니즘. 이게 바로 뭐예요? 6분법입니다. 조지와 윌딩의 6분법. 현관펜 준비. 첫 번째, 여기요.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요. 시장 실패 보완. 적절한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 필요성 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넓은 국가의 개입 주장. 불평등 완화, 복지국가 적극 지지. 네 번째, 자본주의의 개혁. 그 다음에 복지국가 적극적 옹호. 답이 보이십니까?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3번 마르크스주의는 이것부터 할까요?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주장하면서 불평등 완화, 다른 말로 하면 평등이죠. 그것을 위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답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페이비안 사회주의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강조하면서 평등을 지향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번 반집합주의. 이 반자는 한자로 돌이킬 반자를 씁니다. 집합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빈곤의 책임은 개인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국가의 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6분법에서 신우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우파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죠.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집합주의를 소극적으로 하네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실패가 뭐겠어요? 불평등이죠.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불평등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하게 국가 개입하고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도 노선이 되죠. 6분법에서 중도 노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 지지한다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본주의 개혁을 쉽게 말하면 평등 추구죠. 집합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개혁한다는 소리는 평등을 지향하고 집합주의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가능하며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페이비안 사회주의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민주적 사회주의가 되죠. 3인주의. 6분법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란 말이 있죠. 다시 쓸까요? 민주적 사회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막시즘. 자본주의 해체 강조하죠.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국가를 반대하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복지국가라는 녀석이야. 자본주의 해체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온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번 지문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2번. 신뢰도와 타당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해관계를 가진다? 틀렸습니다. 제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하면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정말 몇 번 그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관역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역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대목에 있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타당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자료들이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어서 신뢰도는 높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가 높은 경우라도 타당도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적 상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부적 상관이라고 그래요. 이 정해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말하는 거예요. 정적 상관이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 상관이거든요. 타당도가 증가하면 신뢰도가 증가하죠. 여기 있잖아요. 이건 정적 상관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요. 이게 뭐죠? 그렇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아진다. 이것도 정적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녀석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 녀석을 봤더니 타당도가 낮고 신뢰도가 높네요. 따라서 이 녀석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관계를 가진다면 안 된다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왕이면 측정 도구가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가 높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는 이 개념이거든요. 타당도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관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거? 신뢰도는 일관성 찾아라. 그리고 정확이 나오면 타당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뢰도는 측정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고, 타당도는 측정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나 개념의 모든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치시죠. 1997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인데요. 1급에서 아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래 지났죠. 오래 지났잖아요. 1997년이면 정말 오래된 건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어요? 장교양보험제도가 있죠. 그게 얼른 생각났어야 돼요. 아, 장교양보험제도가 있지. 몇 년에?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돼요. 이거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시행은 몇 년이에요? 2008년에 시행했다 그랬죠. 이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하고 맞물리는 거라고요. 아, 그래서 2008년이구나. 답이 몇 번? 그래서 1번입니다. 왜? 1997년이 아니니까. 2008년이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내용은요,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때 개정이 돼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 이때는 교육만 받아도 좋거든요. 지금은 아시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때는 1급, 2급 있었는데 지금 급수는 없어요. 그냥 요양보호사 자격이라 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됐고요.
2번, 3번, 4번은 맞다는 건데 4번부터 보세요. 시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였는데 뭘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용이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용이해졌죠. 그래서 몇 번을 연결해? 2번을 연결하면 돼요. 2번 읽어요. 시작.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이 가능해졌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니까. 그래서 4번이 맞으면 2번도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시죠? 시설평가. 몇 년마다? 3년마다. 몇 년에 개정? 이거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1997년에 개정된 거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1회 시험은 2003년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개정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97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국가자격시험이요. 국가고시, 국가자격제도로 할게요. 국가자격제도 도입. 제가 그랬죠. 도입은 제정이다. 도입은 개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제도 도입하면은 1997년이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실시. 아까 제가 200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시험 실시. 2003년도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놓으셔야죠. 법 개정은 97년에 됐고 시험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3년에 1위 시험을 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별표.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하위 체계는 뭐냐? 자, 체계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조직에 많은 하위 체계들이 있어요. 그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체계이론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힌트 보세요.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대응해야 되죠. 그럼 뭐겠어요? 적응이죠. 그래서 적응 하위 체계.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지문을 잘 읽고 생각하면 신출이지만, 이거 신출을 써드렸는데, 신출의 행정 파트의 신출. 자, 신출. 처음 나온 거라고요. 이거는 1급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번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2번 정도는. 그래서, 이 5가지 하위 체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1급 보신 분들은. 근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 처음 나온 거죠. 그럼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 그죠? 이게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체계이론에 대한 부분은 카츠와 칸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개방체계 관점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계 안에는 많은 하위 체계들이 있는데 이 체계 중에서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체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5가지 하위체계가 있어요. 5가지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체계와 환경 간, 조직 안에 있는 하위체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여기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방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 하위체계에서 시작. 생산하위체계, 유지하위체계, 적응하위체계, 경계하위체계. 하나 빠졌죠. 그것이 관리하위체계입니다. 그것이 관리하위체계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하위체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기관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하위체계가 되겠죠. 일선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위체계에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지하위체계. 자, 유지라는 말에서 힌트가 있어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조직이 안정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보상이 필요하죠. 성과 냈으면 보상해줘야죠. 성과, 보상 등의 인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기도 끌어올리고 동기가 부여되면서 조직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하위체계. 이 경계가 바운더리거든요.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조직이 이 경계를 넘어서서 환경과 서로 뭐예요? 상호작용해야 돼. 그게 경계하위체계거든요. 환경과 상호작용. 그래서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하기도 하고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하위체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 안에는. 그분들이 경계하위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적응하위체계. 적응하위체계는 저기 나오잖아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응, 우리 조직의 적응을 위한 겁니다. 대개 이런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회사로 말하면, 기업체로 말하면 기획부서가 있잖아요. 기획팀. 대학에도 기획팀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바로 적응하위체계의 내용이죠. 조직에서의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하위체계. 자, 느낌 오죠? 그쵸? 위에 있는 4가지 있잖아요. 그 4가지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되게 기관에 가면 임원들이 있거든요. 기업체에도 임원들이 있듯이 임원들이 관리하위체계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급들. 4가지 하위체계를 4가지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런 것들이 관리하위체계가 됩니다. 5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리더십입니다. 1, 2, 3, 4 리더십에서요. 4번만 별표. 1번, 2번, 3번은 다 나왔던 겁니다. 다 나왔던 건데 리더십 이론은 우리 시험에 최근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해 놓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관펜 준비, 특성 이론, 타고난의 밑줄.
상황이론, 다양한 상황적 요인 밑줄. 그 다음에 관리격자 이론, 그 다음에 중도형의 밑줄. 그 다음에 피들러, 상황 적합 이론의 밑줄. 여기에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의 밑줄입니다. 자, 특성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시작. 타고난 선천적. 맞습니다. 우리 시험에 뭐로 나왔어요? 학습으로 나왔잖아요. 학습된 거 후천적이거든요. 후천적인 거 아니다. 타고난 개인적인 특성, 이걸 개성이라 하잖아요. 자질, 그래서 우리가 특성 이론의 동의어가 자질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선천적인 거다. 맞습니다. 후천적,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학습,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상황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은 과업의 성격, 구성원의 특성 등 다양한 시작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상황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게 상황 이론이에요. 답은 3번인지 아시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T명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T명 중도형이 아니라 관리격자 이론은 한 축은 인간이고 한 축은 과업,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도 중간, 과업, 일에 대한 관심도 중간. 이거를 우리가 중용형, 중간형이라 하고 중도형이라 하거든요. T명은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은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일에 대한 관심도 높은 거. 그게 바로 T명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 나왔었잖아요. 시험에 나온 거 이거. 이 지문이 그대로 틀리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상황 적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단 상황이 호의적이다. 그럼 좋다는 거예요. 비호의적이다. 그럼 안 좋다는 거예요. 상황에서는 무슨 지향?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나가.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관계지향이 필요할까요? 리더가 과업지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과업지향으로 가야죠. 회사가 잘 될 때나 회사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정도일 때는. 그렇죠.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그리 나쁘지도 않고 그리 좋지도 않아. 그럴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그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구성원들과 서로 화합하고 좀 협동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원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로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적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적합하다. 그래서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해요. 피들러의.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방법론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직 대비 원샷온킬 문제풀이 할 때 마지막 시간에 풀었던 거, 마지막 주차에 풀었던 것이 AB거든요. AB 설계의 단독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죠. 자, 여기가 시간입니다. 자, 여기가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행동. 하나, 둘, 셋, 넷이 되고요. 자, 앞에가 A, B, A, B가 됩니다. 세 번 관찰할게요.
3번 관찰. 1주, 2주, 3주. 1주간에. 자, A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겁니다. B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하는 단계와 프로그램을 안 하는 단계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왜? 표적 행동이 분노니까.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관찰해 봤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분노 행동이 증가됐습니다.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했더니 분노가 줄어들었습니다.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목적은 뭐냐? 프로그램의 효과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그림 프로그램의 영향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과적 관계란 말이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영향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과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효과성으로 많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의 영향하면은 이게 인과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노가 줄어들었네.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네,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중단했다는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잖아요.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갔네.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프로그램 B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줄어드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 프로그램이 효과 있다,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A-B 설계, 기본 설계보다는 인과적 관계를 더 갖추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앞에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한 번 더, 이걸 반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반전, A-B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어서 반전 설계라고도 하는데,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말씀드렸잖아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통제 집단은 어떤 설계에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험 설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통제 집단은. 이쪽은 프로그램을 해, 실험 집단. 이쪽은 프로그램을 안 해, 이게 통제 집단이잖아요. 단일 사례 설계는 집단이 하나거든요. 넘버가 1이라고요. 그래서 단일 사례잖아요. 단일 사례,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실험 집단이, 실험 설계가 아니니까. 첫 번째 개입 전, 첫 번째 개입 중단 이후 각각 기초선을 뭐한다? 설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개입 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개입을 중단했잖아요. 중단할 때 중단 이후에 뭐한다? 기초선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 중단하면서 기초선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걸 제2 기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를 제1 기초선, 여기를 제2 기초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면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효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두 번째 기초선이 이거잖아요. 두 번째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됐대, 이 효과가. 그러면 이렇게 왔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멈춰봤더니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게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효과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효과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B 설계를 하는 이유는요. 중단해 봤더니 다시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2 개입 단계 때 그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분노로 이야기한다면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효과가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7, 8, 9, 10 4문제 남았습니다. 해보시죠. 방어기제입니다. 인행사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억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투사, 세 번째 반동영성, 네 번째 퇴행이 나왔어요. 우리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개념이에요. 첫 번째,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괴로운 경험을, 여기가 중요하죠.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것. 제가 이렇게 했죠. 억압. 이게 의식, 이게 무의식. 억압. 무의식 영역으로 밀어 넣는 것이 바로 억압이다. 맞습니다. 투사는 남 탓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투사. 여기 보면 억압된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한대요. 이거 승화잖아요. 승화. 공격적인 충동이 있는 사람이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표출된 거죠. 이게 뭐예요? 승화입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반동형성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반대되는. 불안을 야기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충동을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반동 형성입니다. 미운 놈 떠가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요. 퇴행입니다. 퇴행은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으로 후퇴하는 것. 첫째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네. 그랬더니 첫째가 이미 대소변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소변을 하는 행동을 한다. 그게 바로 퇴행이다. 첫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례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잠재적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으로 후퇴하는 것. 이게 바로 리그레션 퇴행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의 선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회보험 중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족지계 특강 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하고 어떻게 한다? 통합징수한다. 맞습니다. 제가 사례까지 들어드렸잖아요. 저한테 4대 보험료가 오는데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통합적으로 이쪽은 건강보험료, 이쪽은 장기요양보험료 통합적으로 징수가 된다. 당연히 구분고지되죠. 고지는 따로따로 돼요. 따로따로 되는데 통합징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5세 미만의 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65세 미만인데 치매 걸리고 65세 미만인데 중풍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될 수 있어요. 자, 치매, 중풍 등 뇌혈관성 질환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치매, 중풍 등 뇌혈관성 질병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도 되고 당연히 65세 이상도 되고 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죠 이거.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고 시설급여가 좀 더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재가급여보다는 시설급여는 장기간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이거나 이것을 받는 사람은 20%로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재가급여는 장기간급여 비용의 15%고 시설급여는 20%니까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만 옳은 내용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도 이거 한 문제 나온지 아시죠? 입양기관이 답이었잖아요. 생각나죠? 입양기관. X.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쉼터 아니거든요?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복지시설이잖아요. 청소년의 시설이 안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청소년이 최근에 잘 나와요. 국가직에도 이번에 나왔고.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다.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암기법은 자, 치, 회, 쉼이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마지막은 청소년 쉼터. 요 4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요. 자립지원시설이 있고요. 협동돌봄센터, 최근에 생긴 건데요. 협동돌봄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모두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어요. 법조문에 보면. 그 14가지를 제가 타이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타이틀만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 협동돌봄센터의 개념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합니다. 협동조합처럼 조합을 결성해서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시간이 방과 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협동돌봄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마지막 14번째는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쉼터, 입양기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우선 제공 대상자, 이거는 제가 원샷 온킬 지방직 문제풀이 마지막 주에 이것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지역주민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4가지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거 사례 문제로 제가 했었는데 문제집에 있어요. 첫 번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밑줄.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의 밑줄. 그 다음에 직업,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많이 했을 건데 세 번째,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자활 지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 자활 지원이 있어요. 취업이나 직업 이런 것이 알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활 지원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 더 있다.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호,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복지관에서 교육하잖아요. 교육문화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합니다. 그래서 교육,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바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의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시험은 좀 이례적으로 행정의 3문제, 인행사 3문제, 조사 3문제, 법령의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쭉 세봤더니 그렇습니다. 15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2문제 나왔고 실천이 1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합 영역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법령과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거, 정책과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거, 어찌됐든 혼합 영역이 한 3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은 혼합 영역이랑 합쳤을 때 우리가 6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단독 문제도 있고 법령과 다른 영역이 혼합된 문제까지 포함하면은 6문제가 돼요. 그래서 15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셨잖아요. 시험을 보셨으니까 필기 합격하고 그다음에 집중하셔야 돼. 최종 합격을 해야 되니까 면접에서 탈락되면은 상당히 멘탈이 오래 붕괴됩니다. 면탈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 공직자 진출의 마지막 포질이 되니까 그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내년을 준비하시는 재시생분들이나 초시생분들은 이 강의를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기출이 어떻게 나왔지? 그게 궁금해서 보실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움의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을 좀 탄탄하게 잘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인 공부는 조금 더디면서 약간 지루함이 있거든요. 그걸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내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충분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론은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시험 보신 분들 최종 합격 기원하고 2027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할 건데 노력을 같이 하면은 내년에 꼭 보직 공무원이 됐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됐든 여러분들의 공직자로서의 꿈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